반갑습니다. 네, 그거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입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이제 잘 마무리해서 목표하는 대학들 다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클래스는 이제 대입을 위한 화학 심층 강의인데 첫 시간이라서 약간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살짝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이제 그게 혹시 생각하는 지원 학교? 그다음에 이혜은이는 학교가? 그다음에 저기 이한이는 이거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저 봉준호 지금 봉준호 아니 봉준호 아닌데 저기 이름 미안해요. 이거 처음 이름이 어, 이영민 영민군 영민군도 그 창원고등학교 학생이에요? 3학년? 2학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영민 학생은 지원 학교가? 서울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는 준성이는요? 서울대요? 알겠습니다. 서울대가 많이 몇 개 안 보여. 서울대 어느 과로? 과는 어디요? 지구환경. 그거 저기는요? 건축 쪽이에요? 그러면 건축 쪽. 자기는? 전기전자 아니면 첨단과.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화학 심층이 그거 몇몇 학교에서 시행을 하죠. 원래 내가 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모든 그 이공계 학생들은 물리하고 화학을 다 했어야 해요. 그냥 수학도 보고 물리도 그리고 그때는 입시가 심층이 아니고 뭐였지? 본고사여서 그냥 각 대학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쳤어야 하고 그냥 뭐 예외 없이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 과목 공부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선택이 좀 많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화학 시험 치는 과가 몇 개 없고 그다음에 물리 치는 과는 서울대의 경우는 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 대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가 묘하게 과학 과목을 꼭 선택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화학 심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학교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선 화학 심층의 문제 난이도 수준은 그냥 딱 여러분 학교 내신 있죠. 학교 내신. 학교에서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쉬워요. 문제만 보면 살짝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간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과 같은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 기준으로요. 일반계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특별한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 심층은 1차 서류 통과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 통과가 이제 잘 되기를 여러분들 이제 잘 준비를 해서 통과가 되길 내가 다 빌 텐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화학 심층은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쉬울 거여서 크게 문제 난이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이제 여기 모여 있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제 학교, 그다음에 기존 이제 학교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는 학교들도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화학 전 범위에 대해 쭉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저기 11월 중순. 보통 이제 두 번째 주 아니면 세 번째 주 금요일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또 다른 학교들도 쭉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휴강은 추석 때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그냥 계속 꾸준히 입시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는 요때 이제 실제로 학교들의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강의는 11월 메이비 첫째 주 아니면 10월까지 요까지 이제 우리 강의는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실제 시험 환경에서 여러분들 면접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심층은 놀랍게 이제 필기고사가 아니라 뭐예요? 발표죠. 발표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니까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하면서 내가 이제 채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렇다 이게 뭐 언급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험 남고 한 두 주 정도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보자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경남 쪽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의 경우는 경남에서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요구를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선 내용 진행을 쭉 하면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나의 내용 수업 교재하고 그간 그냥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모음집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만 드렸고요. 조금 더 그 내용을 더 넣어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뭐냐면 정리를 해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보실 건데 이제 근데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심층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 이 화학 심층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신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쉽긴 쉬운데 실제로 득점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학교 내신보다 화학 심층 문제를 읽으면 좀 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네 하고 문제를 딱 풀다 보면 그래서 잘 풀었네 하지만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굉장히 그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화학 심층 문제가 매우 통합적이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예를 들면 구장에 무슨 뭐 문제를 친다. 뭐 기체와 관련돼서 뭐 시험 문제를 친다. 그럼 이제 뭐 구장과 관련된 기체 문제와 관련된 여러 특징적인 이제 문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쭉 풀다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뭘 하면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 화학 심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를 읽으면 쓱 보면 구장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딱 금방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체는 내가 잘 아는데 뭐 피분이 에너지도 잘 알고 다 좋아 해서 이렇게 쭉 읽어서 그럼 이제 답을 써야지 하면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화학 심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구장의 탈을 쓰고 있는데 답은 다른 챕터에 있어요. 예를 들면 5장이나 23장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배우는 내용이 현재 이 챕터에 국한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크게 보면 화학은 화학 전체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화학은 자연과학과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자연과학은 철학이랑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화학 심층 문제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답을 할 때 내가 이 교수가 원하는 답이 여기에만 국한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학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를 생각해서 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 심층 문제는 겉으로 쑥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아주 멋진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키포인트가 되는 기출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접근을 하세요 라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심층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 있어요? 또 하나. 화학 심층이 이게 발표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교에 가요. 그럼 이제 몇 달 며칠 약속된 시간 학교에 딱 가면 여기 학생 대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조교가 자 누구 오세요? 그럼 이제 네 하고 어디 쫄쫄쫄 가요. 그럼 어디 이제 아무도 없는 이런 공간에 그 시험 치려고 한 학생들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 앉으시고요. 딱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교가 정해진 시간에 자 문제집입니다 하고 문제집을 이렇게 쫙 줘요. 이렇게 한 장 쫙 줘요. 거기 문제집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서울대는 수학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이 붙어 있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줍니다. 화학만 단독으로 본다면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받으면 문제가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큰 덩어리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의 새끼 문제가 대여섯 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심층 문제는 놀랍게도 공개되는 문제와 실제 여러분들이 받아볼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층 문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시 문제니까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입시 문제는 그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재밌는 건 그 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 수준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들은 그 입시 전에 공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여러분 수준에 맞게 배분을 해요. 예를 들면 과마다 약간씩 문제가 달라요. 과마다. 그래서 똑같은 화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화학과에서 치는 화학 문제하고 화학공학과에서 치는 화학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난이도가 상황과 다를 수 있고 몇몇 특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서 봤던 문제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개되는 문제는 조금 쉬운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열심히 딱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그래 교수한테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정리를 하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조교가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끌고 가요. 자 이리 오세요. 끌고 가면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래퍼리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래퍼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여기서 쭉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때 이 풀어나갈 때 사실 딱히 주의사항 그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학심층의 발표 문제라고 하는 건 발표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심층을 접근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명쾌한 목소리로 내용 정리를 잘해서 표정을 잘 짓고 어떻게 해서 형식적으로 잘 갖춰서 발표를 하라고 누군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더듬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울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화학 심층 문제는 발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풀이에요. 문제 잘 풀어서 정답 맞추면 돼요.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발표 자체의 스킬은 1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잘못 얘기하는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잘 풀고 그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잘 풀면 되는데 이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발표 수업이니까 발표 시험이니까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약간 막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어렵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잘 모를 경우는 그 앞에 레퍼리들한테 약간 조언을 구하고 힌트를 달라고 말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승우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구속되진 않아요. 구속되진 않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게 시험 막 치고 있다가 막히거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손 딱 들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힌트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미 그거 자체가 부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들어와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레퍼리들한테 말을 걸면 안 돼요. 내가 힌트를 달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얘는 아웃. 무슨 말 알겠어요? 아웃이에요. 그래서 그 레퍼리들이 채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교환에 보면 딱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때 이런 점수를 주세요라고 그 레퍼리들의 교환에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오버오버 하다가 있으면
그냥 레퍼리들은 그냥 시간 지나고 나면 네 됐습니다 아웃 나가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게 있을 때 그 앞에 교수들한테 물어도 되느냐? 네 물어도 되지만 그건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레퍼리들의 이제 교환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나는 그 이제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자료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레퍼들이 채점하는 이게 교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잘 대답을 하면 다음 질문을 추가로 해서 추가 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이 이제 문제를 막 풀잖아요. 막 풀다가 어디까지 얘기를 딱 하면 그 교수가 얘기를 듣고 잘하잖아요. 잘하는구나 하면 그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잠시만 학생 그럼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추가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추가 질문은 인터넷에 절대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되고 학교 내부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추가 자료가 뭔지도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여하튼 내 교재에도 수록을 해뒀는데 그래서 그 추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추가 질문을 내가 교수로부터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합격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교수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추가 질문을 받고 거기서 답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먼저 그 레퍼리들한테 말을 건다.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레퍼리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말을 건다. 그럼 거의 합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각오로 풀어야 되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풀기 시작해야 돼요. 보통 15분 정도의 시간이 제시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풀어서 딱 끝나서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뭐냐면 마무리를 한다 이런 각오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뭐 서너 달 동안 이렇게 내용 정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그간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약간 부족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가 같이 도와드린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익숙하게 익혀주시기 바래요. 한 번은 또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요즘은 심층 지원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심층이 입시니까 한 학교에 학생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럼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명 모으니까 경쟁률 3대1 하면 하루에 10,000명의 학생이 막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치려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날짜를 분산하긴 하죠. 근데 이제 3,000명 뽑는데 한 10,0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10,000명의 인원을 입시를 당일날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심층의 학생을 채점하기 위한 교수의 숫자가 적을 경우 왜냐면 한 과의 교수님들이 충분히 많은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레퍼리들을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 이건 이제 학교 대회인데 그 학교의 그 교직원 있죠. 교직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직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학교에 서무실 있잖아요. 서무실 직원분들 중에 교수 아니지만 전공이 수학, 과학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차출해서 학교의 대강당에 모아놓고 이번에 수학 문제는 요렇고 과학 문제는 요런데 요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요거 이렇게 채점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걸 듣고 교직원들이 그거 앉아가지고 채점하던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충격이죠. 교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채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그럴 경우 생각해봐요. 내가 교수도 아니고 학교 직원인데 그 금요일날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그 업무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교직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 약간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교직원이 드는 생각은 이 학생을 잘 채점을 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겠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겠죠. 그냥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이거 빨리 끝나고 시간에 근무수당이나 받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그 레퍼리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오냐면 여러분들보다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로 들어와요. 즉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실제 학생보다도 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레퍼리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얘기를 전해두고 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퍼리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채점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가면 그냥 평균 점수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초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뭐냐면 꽤 합격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왜냐면 점수가 평균 정도니까 합격될 점수로 이제 초반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얘기를 들은 사람 말로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답 소년이라고 불러요. 정답 소년. 쉽게 얘기하면 영재고 과학고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딱 들어와서 엄청나게 잘 설명을 한대요. 그럼 그때 레퍼리들이 저거 저렇게 푸는구나 그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을 절대로 성실하게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 와서 앉아 있다가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쫙 문제를 풀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전공은 수학이고 과학이니까 옛날 생각나면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때 배운대요. 그 학생을 정답 소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다 떨어져요. 그 다음 다 떨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심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희한한 이게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학생 수도 인구 수도 줄어서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교수님이 오셔서 잘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그 준비를 해주실 거로 믿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경우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 내용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통합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공부 같은 거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쭈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서들은 다 썼어요? 원서들은 다 안 썼어요? 그 원서 쓰기 전에 그 주변에 좀 물어봐요. 알겠죠? 주변에 좀 물어봐요. 자기 어느 과 쓰고 싶다고? 지구환경? 지구환경에서 뭐 해요? 예은이는 어느 과 쓰고 싶어요? 생각 중이다. 이한이는요? 생각 중이에요? 제 봉준호군. 아닌데, 이렇게 봉 감독이 이렇게 닮았지?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요? 몰라. 나는 이게 봉 감독,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쓴 봉 감독 같. 아주머니도 있어. 아줌마. 자기가, 하승우, 얘는 하승우. 영민이. 영민군은 어느 과? 그러니까 과. 서울대. 그냥 대학. 과. 전기전자를 쓰겠죠. 전기전자. 좋아요. 전기전자. 그럼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뭐 배워요? 좋아요. 준성이는 어느 과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조선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어느 과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이게 뭐가 있을 건데 이 선택을 할 때 주변에 조언을 좀 많이 좀 하고 뭐냐면 선택을 해야겠죠. 일례로 박대기라고 알아요? 박대기 기자. 예. 대기가 이제 내 동기거든요. 이제 부산과학고 2기 이제 동기인데 얘가 이제 부산과학고에 있을 때 이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한 전체에서 5등 정도, 한 30명 중에 5등을 했어요. 고3 때 이제 그 90명 중에 60명 정도가 카이스트를 갔고 고3 때 한 30 몇 명 정도 남았었고 37, 8명 남았었는데 그때 이제 대기가 그 안에서 5등 정도 했기 때문에 뭐냐면 대기가 부산과학고 내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나는 딱 중간에 했거든요. 나는 이제 17등, 18등에서 딱 중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화학과를 갔고 이제 대기는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때 90년도에 최고 인기 학과인 어디를 갔느냐? 전기공학부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전기공학,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처럼 1990년대 서울대 최고과는? 최고 커트라인과는? 전기공학부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예요. 의대는 어디랑 비슷했냐면 화학과랑 비슷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요즘 서울대 1등과는 어디예요? 의대잖아요. 근데 90년대에는 그 의대가 커트라인이 높은 과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치의학과 있죠. 치의학과는 서울대 커트라인 몇 등이었을까요? 꼴등이에요, 꼴등. 서울대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과가 90년대에는 치의학과였어요. 이상하죠? 요즘 서울대 치의학과 커트라인 어때요? 1등이잖아요. 의대랑 같이. 왜 그러냐면 의사와 치과 의사가 삶의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치과 의사다. 맨날 뭘 봐야 돼요? 꾸룩내 나는 남의 입속만 계속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삶의 퀄리티가 좋을까요? 의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면 누구의 삶의 질이 올라가요? 가족의 삶의 질이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의 삶의 질은 아주 떨어지고, 심지어 이런 전문 직업 중에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직업이 뭐예요?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직업.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직업.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직업 중에서, 전문 직업이니까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술사 뭐 이런 사자 붙는 직업 중에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직업. 의사예요. 의사가 평균 수명이 60세 초반이에요. 의사가 제일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직업 자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서 건강관리 못하다가 의사인데 자기 건강관리 못해서 많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의대나 치의학과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최고학과는 그래서 전기공학부와 물리학과. 그래서 이 전기공학부와 물리학과를 졸업한 1990년대의 대한민국 천재들이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들이 다 삼성이나 LG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우리나라 천재들이 이쪽으로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 만들고 휴대전화도 잘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기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전기공학부로 갔죠. 근데 대기가 이제 전기공학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잘 맞았겠어요? 잘 안 맞았겠어요? 당연히 잘 안 맞았겠죠. 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대학교나 대학교 과를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기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대기가 어느 날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거를 꿈을 접어요. 접고 어디로 틀었냐면 사법고시. 사법고시 알죠? 왜 판사, 변호사 되려고 했던 왜 옛날에 있었던 시험. 그 사법고시로 방향을 튼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부산과학교에서 거의 탑 클래스였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미가 없었나 보죠.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대기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사법고시로 틀어가지고는 그때부터 학교에서 고시생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씩 만나면 고시생이면 인생 피폐해지는 거 그건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도서관에서 만나면 대기 안녕. 그리고 이제 그 얘가 등치는 크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 보는 얼굴 그 얼굴 그게 중학교 때부터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로 이제 그러면서 여기 왔나 반갑다. 그래서 이제 대기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똑같이 뭐 대기야 힘내. 그러면 왜냐면 대기하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그 뭐냐면 부산에서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옛날부터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대기가 결국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사법고시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법고시 공부랑 가장 비슷한 그 시험이 또 뭐예요? 언론사 시험. 언론사 시험이 사법고시 과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가 사법고시가 안 되니까 그냥 그걸로 준비할 수는 없고 그걸로 이제 방송사에 원서를 내가지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박대기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해도요. 이렇게 공부를 왜냐면 이제 내가 있었던 그 37명의 부산과학고 2기 고3 학생들이 전부 다 서울대 갔거든요. 전부 다 서울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5등 안에 드는 애니까 대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어느 과를 선택하고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지금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삶들을 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본 게 있기 때문에 뭐 내 얘기가 100% 맞다라기보다는 어느 과를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좀 물으시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얘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을 삼아서 여러 가지 그리고 나한테만 묻지 말고 나한테도 묻고 다른 사람한테도 묻고 부모님한테도 묻고 친구들한테도 묻고 스스로도 찾아보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과를 선택하기 바래요. 알겠죠? 제일 어리석은 게 요즘 생물이 대세지. 그러면은 그 바이오 융합과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서울대 공대에 있는 과 중에 화생공이라고 있죠. 화생공. 이거 원래 화학 생물 뭐지 이게? 화학 생물 공학과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화생공에 가면 뭐 배울까요? 내가 만약에 원서 합격했어. 그래서 화학생물공학과에 갔어. 그럼 거기서 뭘 배울 것 같아? 화생공에서 뭐 배울 것 같아? 화학이랑 생명. 여기다 화생공에 가면 뭐 배울 것 같아? 이현, 이거 뭐 배울 것 같아? 이거 같잖아요? 뭐 배우냐면요. 수학 배워요. 화학 안 배워요. 생물 안 배워요. 수학 배워요. 정말. 진짜예요. 전혀 안 배운다. 이건 약간 과장이지만 당연히 기본은 하겠죠. 하지만 화학생명공학과라고 하는 데 가서 4년 동안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건 수학이에요. 수학만 죽어라 해요. 수학만 죽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요. 내 친구들 중에 공대 나온 애들 막 수십 명이거든요.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관련돼서 나한테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대단.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서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1챕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자, 우선은 어디 보시냐면, 자, 나눠드린 교재 있죠? 나눠드린 교재에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8페이지? 나눠드린 교재 8페이지입니다.